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남편이 애들을 해칠 것 같아요. 2015년 1월 13일 아침 9시 35분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지금 자기 두 딸이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친아빠겠죠? 근데 갑자기 현재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의붓아버지가 전 남편 집에 찾아가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딱 들어도 이 사건 내막이 상당히 복잡할 듯한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이들이 있는 안산 상록구 본호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신고 여성인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당시 경찰은 최 씨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집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인원을 파악했죠. 그녀에 따르면 일단 애들 친아빠 박 씨가 거기에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요. 평소 자주 외출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집에 있을 거래요. 또한 그런 박 씨에게 동거녀도 있다는데요. 정리해보면 현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 남편 박 씨와 동거녀 그리고 최 씨의 두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최 씨의 현 남편, 그는 46살의 김상훈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죠. 그러니까 4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장을 통제했고요. 오전 10시 15분 김상훈과 첫 접촉을 시도했죠. 이때 김 씨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최 씨 신고로 인해 이렇게 경찰이 개입했다는 거에 완전히 분개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날뛰기 시작했죠. 그는 경찰에게 최 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집안에 있는 그 4명의 인질들이 무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최대한 그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 김상훈과 최 씨, 재혼을 한 사이인데 현재는 또 별거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이 최 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자 그녀가 외도를 한다고 믿었고요. 그 상대가 전 남편 박 씨라고 오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흉기를 들고 전 남편 박 씨 집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거고요. 곧이어 최 씨 또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지시대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제발 그만해 하면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죠. 이때 김 씨는 야, 너도 집 안으로 들어와 라면서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범인 말대로 최 씨를 들여보내면 이거 뭐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요. 경찰은 협상 전문가를 투입했고 이후 5시간이 넘도록 김 씨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2시. 길고 긴 설득 끝에 마침내 김 씨의 풀이 좀 꺾이는 듯 했어요. 자수 의사를 밝히게 된 거죠. 그는 경찰에게 곧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경찰은 안도하며 문 밖에서 김상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분, 3분, 5분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요.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라, 폰이 꺼져 있네요. 불길합니다 이거. 2시 25분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다세대 주택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진입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발견된 건 화장실에서 이미 숨져 있는 전 남편 49살의 박 씨였죠. 그런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 씨의 막내딸 16살 A양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17살 된 큰딸 그리고 박 씨의 동거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후에도 실어증 증세를 보였죠. 의붓딸과 딸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질극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 김상훈. 그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너무도 멀쩡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검거가 되었고요. 이틀 뒤인 1월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기자들 앞에 얼굴을 드러냈죠.
당시 경찰은 김상훈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김상훈이 들어오자 경찰이 그의 얼굴을 공개해주기 위해서 모자를 벗기려고 했어요. 근데 김상훈이 에이씨 왜 이래? 하면서 막 경찰을 향해서 되려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경찰차에 타기 전 자신을 향한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둘째 딸이 죽은 건 경찰의 잘못이라고요. 애엄마의 음모도 있고요. 나한테도 이야기할 시간 좀 주라고. 참,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뻔뻔한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 1월 19일에 진행된 현장 검증. 여기에는 최 씨의 큰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딸들의 오빠죠. 분노와 울분에 찬 아들은 김상훈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때 김상훈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는 씩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야, 네 엄마나 데려와!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참고로 추후에 김상훈은 이날의 일을 두고두고 교도소에서 떠벌렸다고 해요. 다른 수감자들한테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그 아들이 분해가지고 아주 개거품을 불더라고. 눈앞에 내가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 못 대니까 미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깔깔 비웃었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김상훈이란 인간 뭘까요? 결코 이게 첫 범죄는 아닐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죠. 맞습니다. 이미 1999년부터 절도, 폭력, 상해, 음주운전까지 전과 13범이에요. 그런데 또 범죄에 비해 형은 약했죠. 전부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받았으니까요. 자, 이제 사건 전말을 좀 알아보면 인질극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1월 12일 오후 3시 30분 김상훈은 아내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동거녀만 있더라고요. 순간 김상훈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가 박 씨 친한 후배예요 라고 속이게 돼요. 그렇게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죠. 즉시 흉기로 그 동거녀를 결박한 뒤 작은 방에 가뒀고요. 그때부터 남은 식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전 남편 박 씨가 집 앞 슈퍼에서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들고 귀가하게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흉기를 들고 있는 김상훈과 맞닥뜨렸죠. 막 무작정 공격을 하려는 김상훈, 그걸 막으려는 박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박 씨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무가내 공격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는 김상훈의 흉기에 얼굴과 목, 10차례나 찔렸고 이후 화장실 안으로 끌려가 방치된 채 결국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박 씨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살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 11시 이번엔 두 딸이 차례로 귀가합니다. 당시의 딸들은 원래 엄마랑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의붓아버지 김상훈이 워낙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다 보니 결국 엄마 최 씨와 함께 모텔로 도피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이 아이들이 모텔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아빠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보낸 거고요. 이리로 의붓아버지 김상훈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16살의 막내 A양. A양은 김상훈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17살 큰딸도 곧 작은 방에 갇혔고요. 그렇게 꼬박 하룻밤이 지나게 돼요. 다음 날인 13일 아침 9시 17분 김상훈은 큰딸의 휴대폰을 이용해 최 씨에게 전화를 걸게 합니다. 그리고선 야, 네 가족들 다 내가 데리고 있어. 두 딸의 전 남편까지 다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큰딸은 이 김씨가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일 거라면서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딸이 붙잡혀 있다는데 침착할 수 있는 엄마는 많지 않죠. 당시 최 씨는 전화상으로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해요.
그리고 김상훈이 떨고 있는 딸들을 향해서 말했죠. 니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래? 잠시 후 아침 9시 35분 최 씨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이 이 사실을 인지했잖아요. 근데 감히 내 말을 어기고 신고를 해?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 그리고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A 양을 잔인하게 살해했죠.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A 양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동생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주 극적으로 구출된 큰딸을 통해 더 끔찍한 전말이 알려지는데요. 김상훈이 이 두 딸을, 그러니까 의붓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동생 A양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내뱉는데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야.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의 성폭행 사실은 국가수의 부검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최 씨에 대한 분노를 막내딸한테 푼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김상훈이 A양을 성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2년 5월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핸드폰에선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고요. 이 사건에서 정말 기괴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김상훈은 원래 최 씨의 그 전 남편 박 씨와 의형제를 맺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친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박 씨가 이혼을 하니까 그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자기가 재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내 최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 후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요. 사실 이 남자 변변한 직업조차 없고 그나마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도 대부분 도박으로 날리는 아주 저질의 남자거든요. 게다가 이 김성훈의 의처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툭 하면 최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수많은 가정폭력범들이 그렇듯 김상훈도 폭행을 잔뜩 저지르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의 태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최 씨가 딸들과 도주하고 김상훈과 별거를 결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최 씨는 김상훈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1월 7일이었는데 최 씨는 집에 감금이 됐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에 3cm 정도의 자상을 입었죠. 끔찍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직접 자기가 안산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 김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접근 금지 신청 여부를 상담했어요. 그런데 해당 상담원이 하는 말이 이거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왜 다소 좀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밖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해결책은 없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상훈에게 이혼 통보한 뒤에 연락을 피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해서 애들까지 피신시켰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참극이 벌어진 거고요. 재판에선 김상훈은 박 씨와 A양을 살해하고 인질들을 감금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건 형 너무 가볍습니다 하면서 항소했어요. 근데 김상훈 또한 제 형이 너무 과중한데요 하고 항소를 하게 되죠. 이 사람 변명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내 최 씨에 대한 폭력 지속적인 건 맞지만 그건 그저 실수라고 표현했어요. 실수. 심지어 의붓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그건 서로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예요. 역겨운 주장이었죠.
2016년 1월 2심 재판이 열리는데 원심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이것도 사형은 피한 거예요. 재판부는 김상훈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당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해 주었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 대한민국에서 최고형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원심 확정되면서 현재 김상훈은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발단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칼에 찔리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정도의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당연히 생명의 위협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최 씨가 처음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안일했다는 점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 당시 최 씨를 상대한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 아니라 상담원이셨대요. 즉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최 씨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대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었겠죠? 아니 근데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위협을 느껴서 찾아갔는데 누가 상담원인지 누가 경찰인지 그것까지 다 구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무력감만 느꼈을 뿐이고요. 이 사건 후에 경찰은 민원 상담과 관련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지난 2023년 10월 31일 정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입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사건들이죠. 특히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이게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폭력의 대상이 여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지금보다 더 민감하게 여러분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겠죠. 그에 따른 실효 있는 대책과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제2의 김상훈 같이 미쳐 날뛰는 놈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12월 13일 아침 9시 서울 송파구 잠실파출소로 분당에 있는 한 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환자 한 명이 치료 중인데 입원해야 돼요. 근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든요. 병원 측은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가 필요하니까 경찰에게 대신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죠. 해당 환자는 44살의 남성 김중호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조회했고 즉각 주소지로 출동하게 돼요. 9시 15분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인 잠실 주공아파트 401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다들 외출을 한 걸까 싶었지만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이 집 사람들은 주로 집에 있다면서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119 구조대를 요청하게 되는데 당시 가족에게 연락을 하러 간 거지 범죄와 관련된 출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문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도착한 구조대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조심히 들어섰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안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죠. 안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과 또 큰딸은 각각 부엌과 작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부 누군가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정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목과 가슴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요. 피해자 모두 둔기에 머리를 공격당한 흔적도 보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끔찍한 건 아내와 큰딸의 모습입니다. 특히 두 사람은 둔게 어찌나 세게 가격을 당했는지 머리가 함몰되어 있었는데요.
큰딸의 얼굴은 거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지옥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시죠? 이런 시신의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강도살인으로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공격한 도구들이 다양합니다.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쇠망치, 부엌칼, 그리고 심지어 소형 절단기와 가위까지 사용한 모습이에요.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오버킬을 했다? 이건 분명 면식범에 의한 원한살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경찰이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웃들이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는데 바로 전날인 12일 새벽에 가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빠! 막 부르면서 크게 울었다는 증언도 등장합니다. 경찰은 그 시간쯤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 시각이라는 걸 직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아버지 김중호. 경찰은 즉각 분당 병원에 연락을 했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데 김중호는 복부와 팔에 흉기로 자해를 한 흔적은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요. 피를 많이 흘려서 긴급 수술을 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 우선 명백하게 김중호는 이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피해자들은 아내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아버지 김중호를 지목했고 신속하게 분당 병원으로 달려갔죠. 경찰과 마주한 김중호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순순히 자기가 가족들을 살해한 게 맞다고 자백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났고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해를 했잖아요.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와,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잠시 후 막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이때 김중호는 기자들 앞에서 아내가 상습적으로 바람을 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식들도 모두 나를 싫어하고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이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미성년자 아이들 셋을 한꺼번에 살해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당시 뉴스와 신문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김중호를 표현했을 정도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은가요? 도대체 김 씨는 이 가족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모두를 살해하냐고요. 김중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개인 택시 일을 하던 그가 1989년 9월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합니다. 당시 아내 이 씨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살해됐던 그 큰 딸이 실제로는 김중호와 혈연관계가 아닌 의붓딸이었던 거죠. 결혼하고 1년 뒤인 1990년과 또 92년에는 김중호와 아내 사이에서 각각 딸과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총 5식구가 구성이 되고 행복하게 살던 중에 1995년 불화가 시작됐죠. 김중호가 원래부터 좀 술버릇이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툭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경제적인 사정까지 힘들어지면서 아내는 낮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했고요.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주방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내를 김중호는 오히려 의심의 눈길로 쳐다봤죠. 단란주점에서 일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당신 혹시 접대부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툭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그는 격분했다고 하는데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면서 손찌검을 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중호는 아내를 향한 불만을 느닷없이 그 의붓딸, 큰딸에게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건 성추행으로 이어졌고요. 그는 어느 날부터 큰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1999년부터는 자신의 친딸인 그 작은 딸에게도 손을 뻗쳤습니다. 죽일 놈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분노한 아내 이 씨가
2001년 9월 남편 김중호를 고소합니다. 9월 22일에 그 김중호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리고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게 되죠. 집 안에서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당한 사건인데 겨우 2년에다가 어차피 집행유예라 감옥엔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받았던 건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판결에 불안에 떨었고 반면 김중호는 분노와 복수심을 키우고 있었고요. 고작 2달간의 구치소 복역을 마친 김중호가 11월 30일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열흘 뒤인 2001년 12월 12일 밤 11시에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송파구 잠실 주공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죠. 당시 그는 소주를 잔뜩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내하고 마주해서는 이혼만은 참아달라 라면서 사정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던 이 개인 택시 때문이었어요. 이혼의 그 위자료 문제로 김중호 택시가 가압류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까지 아내에게 뺏긴다면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완강했죠. 그러면서 나가달라고 김중호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자식들, 특히나 딸들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 큰딸은 엄마와 합세해서 김중호를 내쫓으려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가해자 김중호 본인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김중호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죠.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김중호의 주장을 토대로 구성된 전말입니다. 그는 막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막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아내와 큰딸에게 순간적으로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즉각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침대 밑에 있는 공구함을 꺼냅니다. 안에는 망치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들었고 아내 이 씨에게 휘두릅니다. 이 씨가 망치에 맞아 기절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중호는 그녀의 머리를 10번도 넘게 더 타격합니다. 한편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막 말리고 있던 큰딸에게 그가 망치를 휘둘러요. 특히나 이 큰딸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더 집중적으로 가격해서 짓뭉개 버린 거죠. 그의 망치에서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망치를 들고 다시 그 남은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유혈이 낭장한 살인극이 벌어지는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웃들 또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때 신고가 이뤄졌다면 최소한 남은 아이들의 목숨은 살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집이 평소에도 워낙 큰 소리로 싸웠기 때문에 이웃들은 오늘도 그러려나 보다 하고 무심코 넘겼다는데요. 한편 김중호가 손에 든 망치는 가장 먼저 11살짜리 작은 딸에게 향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 작은 딸에 대한 분노 또한 컸을 것으로 보아져요.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 두 딸의 폭로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게 잔혹한 범행 과정입니다. 김중호가 자신의 작은 딸 머리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망치의 자루가 부러져 버렸을 정도니까요. 자, 망치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김중호는 소형 절단기와 가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도 살해했죠. 나의 집에서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한 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건 직후 그는 집을 떠나서 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시내를 배회하다가 그 가지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배와 팔을 긋는 행위를 했고 그러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가 검거되었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중호가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해요. 자기가 딸들에게 저지른 성추행은 강력히 부인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어낸 거라고 주장했죠. 게다가 범행 당시에 소주를 꽤 마셨잖아요. 그래서 심신미약이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도 호소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김종호가 말하길, 내가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나 사정을 했지만 막 강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아내와 큰딸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하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죠. 지금 범행을 부정하고 있고 심신미약의 우발적 살인까지. 법원은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김종호가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2002년 최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우발적인 분노심으로 아내와 2명의 친자식 그리고 의붓딸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김종호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현재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해 있는 사형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그가 법정 최고형을 받았지만 판결문의 일부는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조절을 잘 못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소견. 여기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글쎄요,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안방에서 자던 아이들을까지 살해했잖아요. 화는 아내하고 큰딸에게 났다고 해요. 근데 왜 친자식까지 죽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남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도록 만드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이 오히려 그의 살인이 철저한 고의성에 의한 행위라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어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의 머리는 냉철하게 작동했던 거니까요. 특히나 망치 자루가 부러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 얼마든지 범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호는 그러지 않았고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에 불과했던 친자녀들마저 모두 살해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3명이나 자라고 있는 이 집에 베란다나 창고가 아니라 안방 침대 밑에 공구상자가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또 망치 자루가 부러진 이후에 소형 절단기를 갑자기 가지고 왔어요. 집에 소형 절단기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정말 이 범죄는 계획과 고의성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이래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물론 그는 사형수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소개한 이 잠실 일가족 살인 사건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표현이 특히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진실 말해주는 건 현재까지도 범인 김종호 뿐이니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또 살해하는 범죄는 줄지 않고 있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비해서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의 경우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살인죄로 적용되죠.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른들의 왜곡된 판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이 부디 지금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